안녕하세요. 정혜욱입니다. 자, 1차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인들이 서구에서 왜 혐오의 대상인지 그 이유 그리고 역사적인 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1차 강의에서 그 이유 중에 보다 이제 뿌리가 깊은 것이 서구 중심주의, 그다음에 오리엔탈리즘, 그다음에 인종주의라는 이런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종주의를 하다가 저희가 그 1차 강의를 마쳤는데 인종주의가 이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서구 문화, 서구의 제도에 뿌리를 그냥 내리게 된 게 아니라 여러 조력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법이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이렇게 있는데 그 종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과학이 어떻게 해서 인종주의가 뿌리를 내리도록 도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림이 그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그러한 신념 체계를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있고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물들이,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과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담론을 넘어서서 그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어떤 문화적인 사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위계적인 이런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했다. 그렇게 창조를 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식물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우열 이런 것들이 인종 집단 간, 인간 집단 간에도 똑같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입증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간이 있는데 인간 중에서도 백인종은 유해 있지만 비백인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동물에 더 가까운 이 즈음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들 몇몇을 소개를 하면 이제 고비노라고 프랑스의 외교관이면서 작가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백인종은 가장 위대한 남성 인종이다. 다시 이제 그 인종 간의 어떤 그 분류에서 젠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인종은 남성 인종이고 우월하다. 그런데 흑인종하고 백인종은 남성 인종이 아니고 굉장히 열등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비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밌게 이 황인종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황인종은 뭐 그 흑인처럼 방탕하지는 않고 뭐 조용하다, 뭐 규칙을 존중한다, 너무 뛰어나지도 모자라지도 않다. 그리고 황인종은 모든 측면에서 중간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비노에 의하면 흑인종은 정말 열등하지만 황인종은 흑인종보다는 조금 뭐 뛰어날 수 있지만 백인종에는 못 미치는 그런 중간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고비노는 인간 세상이 이런 그 황인종 같은 그런 중간 계급으로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으면 그 사회를 이끌기가 되게 쉬울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황인종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종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흑인종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이제 더 이제 비하하는 그런 경멸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고비노뿐만 아니라요, 뭐 여러 학자들이 비슷한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실험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인 한 예를 제시를 하자면 이제 모튼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모튼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두개골을 연구를 합니다. 두개골. 그래서 이게 이제 백인의 두개골이죠. 그다음에 이게 흑인의 두개골이고 이게 유인원의 두개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봐라, 이 두개골의 크기를 봐라. 그리고 이 이마의 각도, 턱 이런 걸 봐라. 그러면 흑인하고 유인원하고 정말 비슷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등하다.
이제 흑인의 비인간화 이런 것을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두개골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용량을 재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튼에 의하면 두개골의 용량이, 그러니까 두개골이 크면 클수록 더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재어봤더니 정말로 백인들의 두개골 용량은 되게 컸고 흑인이나 중국인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백인종이 우수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모튼의 연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과학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연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두개골을 소집할 때도 뭐 아프리카의 이제 아이들의 두개골과 백인 성인의 두개골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의 두개골은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개골의 어떤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별 구분 이런 것들이 없이 이제 무작위로 사실은 굉장히 자기 편의에 맞게 그렇게 이제 두개골을 수집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고요. 또 실제로 이제 모튼이 이제 두개골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조교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 두개골 안에다가 뭐 총알이나 이런 후추씨 같은 거, 작은 총알이나 후추씨 같은 거를 넣어서 두개골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린더에 부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을 체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 두개골이라는 게 어디까지 그 후추씨를 채워야 될지, 그리고 채우다 보면 두개골에 막 구멍이 있으니까 후추씨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 과학적인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교가 처음에 한번 재본 용량하고 2회차에 재본 용량하고 3회차에 재본 용량하고 계속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모튼은 조교가 일을 잘못해나고 조교를 해고했거든요. 또 다른 이제 조교를 고용해보고 또 해봤더니 또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내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조교를 해고하고 새로운 조교를 또 고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를 표방을 했지만 굉장히 비과학적이었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러한 저명한 그 당시의 과학자들의 연구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대중들은 또 공감을 했다는 거죠. 과학자가 이렇게 과학적인 연구를 했으니까 정말 백인은 우수하고 흑인이나 아시안들은 열등하구나 이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또 뭐 이런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힐슈펠트라는 학자인데,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이 학자인데, 이 학자는 굉장히 혈액형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종주의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다 인종주의를 믿었죠. 근데 과학자들이 두개골 연구를 한창 막 하다가 두개골 연구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네라고 되니까 이제는 막 머리카락 연구도 막 합니다. 그래서 흑인의 머리카락은 양털과 비슷하기 때문에 열등하다,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몸에 기생하는 이를 가지고 인종 집단 간에 뭐 다르다, 그래서 백인은 우수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다 이제 나중에는 혈액형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힐슈페트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힐슈페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A형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게 막 손을 들고 막 이런 게 안 되네요. 근데 저는 B형인데, 힐슈페트의 연구에 의하면 B형이 열등해요. 되게 기분 나쁘고, 전 A형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힐슈페트는 A형 인자를 가진 사람들의 수를 B형 인자를 가진 사람의 수로 나눠요. 그렇게 하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A형이 우수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더 우수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인종계수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백인들의 인종계수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흑인이나 베트남인, 인도인들은 0.8, 0.5 막 이러죠. 영국인, 프랑스인은 4.5, 3.2 막 이랬는데 거의 한 4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형은 제일 인종계수가 낮고 그래서 열등하다. 뭐 이런 이 연구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허점이 나중에 비판이 되긴 하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도 이제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 점점 더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증거로서 인종 간의 우열은 뒷받침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종교도 굉장히 열심히 인종주의가
나라 정착하는 데 도왔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학도 굉장히 열심히 도왔는데 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하고 억울한 일 없게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인종이 사회적으로 구축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판결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판결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한번 여러분들 이 사람 얼굴 보면은 어느 인종 같으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시아인이요 라는 사람도 있고, 얼핏 백인 같기도 한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타카오 오자와, 그래서 이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계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주를 했어요, 미국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1922년에 법원에 나 시민권을 달라라고 신청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은 1790년 규합법 이후로 자유 백인, 즉 백인만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을 했다는 거는 내가 백인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그 판결이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제기한, 나에게 시민권을 주세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백인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흑인은 정확하게 그 뭐 백인이 아닌 거는 확실하지만 남북 전쟁 이후로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은 백인이 아니지만 일본인은 확실히 백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계가 백인인지 아닌지 이런 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용어 자체도 1990년대가 들어서야지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여러 이 오자와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인들이 법원에 이렇게 이제 소를 제기를 했었는데, 오자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여기 따옴표로 적어놓은 것처럼, 나는 미국에 완전히 동화된 이민자다. 미국에서 20년을 거주했고 캘리포니아에서 고등교육을 마쳤다. 내 자녀들도 모두 미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고 전문 분야로 진출했고 집에서 가족들끼리 영어를 사용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를 거꾸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이제 나는 한국에 완전히 동화된 이민자다. 한국에서 20년을 살았고 한국말을 우리나라 모국어처럼 잘하고 내 자녀들도 다 여기서 태어났고 한국 교육을 받았다. 군대도 갔다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을 한국인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정도면 이건 미국인이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미국인으로 동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법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일본인은 몽골종이기 때문에 절대 백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시민권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하면 과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몽골리아는 아시안이 아니다. 아니, 몽골리아는 백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학에 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 과학은 굉장히 뭐 중요하고 정확하고 그러니까 뭐 인정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바갓 싱 신드라는 이제 인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인도계 이민자인데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미군으로 복무까지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인도인은 아리아인이기 때문에 코케시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백인이 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인도인을 백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이 타카오 오자와의 판결에 의하면 과학의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드는
과학에 의하면 백인이고 시민권을 줘야 되지만 이번에는 과학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식상 누가 인도인을 백인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기 싫었던 거죠. 시민권 주기 싫으니까 한쪽에서는 과학의 잣대를, 한쪽에서는 이제 상식이라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그래서 아시아인들에게 굉장히 미국 시민이 되는 울타리를 높이 세웠던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한국인도 있습니다. 한국인 차의석이라는 한국인데 이 차의석 씨도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거든요. 미국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참전을 했는데 이때도 역시 법원은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한국인은 백인이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한국인은 백인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백인성 이런 그 역사에 굉장히 이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사법부가 보였고 이런 그 이제 사법부의 이런 판결에 의해서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적인 믿음이 더 뿌리를 깊게 이제 내디게 되었던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를 내고 싶은데요.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이면 제가 맞추는 분에서 선물도 주고 그럴 텐데 오프라인이 아니라서 빌 클린턴, 케네디, 조 바이든. 공통점은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 100년 전만 해도 100년보다는 조금 더 후반이긴 한데 이 하얀 흑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얀 흑인 굉장히 말이 안 되죠. 하얀 백인, 검은 흑인이 아니라 하얀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일랜드계의 후손이었는데 이제 19세기 그 후반, 20세기 초만 해도 아일랜드계 사람들은 거의 흑인하고 같은 동급의 처지였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대통령은 뭐 될 수도 없었죠. 굉장히 천한 계층으로 이제 그 핍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었는데 이제는 뭐 케네디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이 아일랜드계도 백인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이제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은 백인성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백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아일랜드계나 독일계나 이탈리아계 이민자들도 19세기,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백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주 좁게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유럽계 출신들은 이제 백인으로서 받아들여졌지만 아시아계 같은 경우에는 결코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인종주의적인 관점 또는 우생학적인 관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지나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인종주의, 인종이라는 말을 딱 공개석상에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요즘도 너 인종차별주의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엄청난 도덕적인 비난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러니까 즉 이제 히틀러가 이런 어떤 우생학적인 인종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어떤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후로 우리가 우생학적인 관점이라든가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 되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종주의적인 그런 시각이 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믿음도 서서히 가지게 되고, 또 인종 범주라는 것도 우리가 뭐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뭐 5가지, 10가지 또는 뭐 63가지까지도 인종 범주가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인종을 분류하는 것에 있어서도 학자들 간의 합의를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인종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부족하고 비합리적인, 사실은 인간을 그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 유전자가 너무나 동일하다, 99.9%가 이제 동일하다는 것도 발견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종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굉장히 금기시되고, 사람을 인종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이제 금기시가 됐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구 사회에 이 근저에 아직도 인종에 대한 인종을 기반으로 한 편견과 어떤 차별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인종 개념이 어떤 괴력을 가졌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어떤 괴물과 같은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아시안 혐오 현상도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인종주의에 의해서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했던 얘기가 아시안 혐오 현상이 존재하고 그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아시안 혐오가 새로운 현상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현상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현상인가요? 아시안 혐오는? 보통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새로운 현상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긴 하죠. 그래서 새로운 현상 아니고요. 사실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아시아 혐오 뭐 이런 얘기하면 2020년에 처음 등장한 거 아니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가 촉발을 했지만 그 전부터 저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약 17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아시아인들이 이제 미국 사회로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19세기 중엽, 1840~50년대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미국 사회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미국이 우선은 이제 우리가 골드러시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금강 발굴이 있었고 또 대륙 간의 철도 부설 사업을 했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의 자본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를 이제 일구어난 그런 국가이긴 하지만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게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미국은 광활한 대륙을 갖고 있고 또 자원도 풍부하죠. 되게 부러워요. 저는 이제 그런 층을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이죠.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노동력이 없었어요. 값싼 노동력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값싼 노동력은 너무나 필수한 요소이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아시아로부터 이제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선 이제 중국에서 대량으로 이주를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당시에 또 국내적으로 아편 전쟁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이주를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대거, 그 다음에는 또 일본인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약 7,000명 정도, 그 다음에 또 인도, 필리핀 이런 식으로 약 100만여 명의 이제 아시아인들이 미국으로 20세기 초반까지 쭉 유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사회가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동질적인 백인 중심의 앵글로색슨계의 영어를 사용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너무나 동질적인 집단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시아인들이 막 못 보던 낯선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아시안적인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싹트게 되고 여러 가지 아시안 혐오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만을 좀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민대 홀 사건, 1854년에 있었던 건데 이제 이 홀은 조지 홀이라는 백인 남성이었는데 이제 백인 남성이 중국인 이주 노동자를 이제 살해를 하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다른 중국인들이 이제 목격자가 돼서 얘기를 하죠. 증언을 하죠. 저 사람이 이 백인 남자가 중국인 죽였다, 내가 봤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이제 법이 있었냐면 이 인디언들이나 이런 열등한 그런 인종 집단의 그 증언은 이 법정에서 증언 능력이 없다라는 이제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도 인디언처럼 열등하기 때문에 중국인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을 죽인 이 백인 남성은 그냥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 수감이 되거나 벌을 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헌에서 백인보다 열등하고 어느 시점까지 청소년 정도까지는 중국인들은 학습이 가능하지만 그 이유가 되면은 백인들과는 달리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 그런 이제 열등한 인종이다. 그러한 이제 얘기들이 인류학 문헌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법부 판결에서도 이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생조례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위생조례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백인 이 관료가 중국인들의 이 변발을 잡아채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거든요. 이제 이거는 어떤 일이었냐면 중국인들은 그 당시 이제 이주 노동자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밀집된 공간에서 거주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중국인들이 너무 비위생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산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한 사람당 몇 큐빅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중국인들이 이렇게 감옥에 붙잡혀가는 그런 이제 만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신문에 이렇게 이제 실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인 배척 운동, 아시아인 배척 운동이 이제 널리 일어나게 되고, 이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3D 직종에 종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계 노동자들도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이제 3D 직종에 많이 종사를 했죠. 백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업종. 그래서 이 아시아계 노동자들은 비위생적이고 더럽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도 보면은 한쪽에 흑인이고 한쪽에 이제 중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만평에 이제 뭐라고 실렸냐면은 검둥인 추방돼야 된다, 중국인도 추방돼야 된다. 그들은 백인의 문명화된 이런 그 정부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이 같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아시아계에 대해서 서구 미국의 백인 사회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예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저명한 그 기자였던 호러스 그릴리라는 사람이 이제 사설을 적었는데요. 사설도 한번 보면은 그들은 되게 근면하고 참을성이 많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국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도면 그들에 대해 좋은 점을 다 말했다. 그들은 미개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성욕이 많고 관능적이고 모든 여성은 기본적으로 창녀이고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그냥 유력한 신문에 아주 저명한 이 기자가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아시안 혐오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록스프링스 중국인 학살 사건, 이제 백인 광부들이 중국인들을 이제 가가지고 학살한 사건. 그다음에 1882년에는 이제 중국인 배척법이 제정을 돼서 중국인들이 미국에 입국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다른 데서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황화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시아인들 하면은 보통 미개하다, 불결하다, 이제 더럽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두려운 아시아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두려운이 됐을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일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승리했고, 또 그 다음에는 러일 전쟁에서 또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근대 역사에서 황인종이 백인종을 이긴 첫 번째 전쟁이라고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인들 하면 미개하고 무력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본이라는 그런 이 세력이 아시아에 작은 나라에서 이 아시아를 제패하더니 이제 세계를 제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 많은 인구를 무기로 해서 대량으로 세계 각국으로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는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두렵다,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또 그 유력한 어떤 신문에 실렸던 그림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중국인이죠. 이렇게 변발을 보면요, 중국인이 어떻게 보이세요? 되게 잔인하고 좀 폭력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오른손에 총 들고 있고 왼손에 뭐 이렇게 횃불 같은 거 들고 있고 입에 칼을 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를 보시면은 여성이 있죠. 백인 여성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밟고 있는 거죠, 중국인 남성이. 그래서 이처럼 아시아인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길들이고 제압하고 지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이제 황하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뭐 1913년에 외국인 토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외국인들은 토지 소유가 제한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24년에는 가장 악명 높은 그런 이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인들의 이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이민법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시안 혐오 현상의 어떤 역사 중에서 가장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 미국 대통령들도 가장 수치스럽고 어두운 역사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42년에 있었던 일본계 시민들의 포로 수용소 강금이죠. 그래서 이제 1942년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이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포고령을 발동을 합니다. 9066이라는. 그래서 일본계 시민 약 11만 명에서 12만 명, 이 중에서 한 7만 명 정도는 정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어는 못해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손에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짐만 가지고 어디에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인 일본계들을 이제 뭐 사막 뭐 이런 데로 데리고 가서 거기 이 수용소에서 2년에서 4년 동안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 감금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일본계 어떤 이런 아시아계 이 시민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철저하게 유린되었던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흥미로운 거는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탄 부대가 어디냐를 살펴봤더니 442 부대였는데, 이 442 부대가 일본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본계 시민들을 이 적국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포로 소용소에 감금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들을 가지고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전을 하게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150여 년에 이르는 100여 년에 이르는 시기를 굉장히 암흑의 시기, 차별의 시기를 이제 아시아계 시민들이 겪게 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변화의 이제 어떤 징표가 되는 게 1952년에 있었던 법이었는데요. 이게 매커런 월터법이라고, 아시아인들은 그 전에는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신드나 오자와 케이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 시민이 되고 싶었지만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판결들이 내려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1952년이 돼서 비로소 아시아인들에게도 시민이 될 자격,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5년에 이민법이 개정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민으로 인해서, 이민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아시아인들의 이주가 대거, 그 전에도 이주가 있었지만은 더 큰 규모로 이제 미국 이주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주는 그 굉장히 저학력의 저소득층의 어떤 노동 이주가 많이 있었다면, 196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교육을 다 마치고 중산층 이상이 되는 고학력의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시아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범적인 아시아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시아인들의 이미지는 더러운 아시안, 불결한 아시안, 그래서 전염병이 돌 때마다 아시아인들이 옮겼어 전염병을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는 황하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두려운 아시안, 폭력적인 아시안, 그래서 길들여야 되는 아시안, 이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960년대가 들어서서는 갑자기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아인들은 모범적이다, 모범소수 민족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데, 이 타임지에서 1987년 타임즈인데 보면은 이제 아시아계 그 청소년들이죠.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시아계 뭐 그 천재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영재들, 아시안 아메리칸 영재들, 이제 이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기사도 아시아계들이 이렇게 똑똑하다, 봐도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이죠. 청명해 보이는, 이제 그렇게 막 칭송을 하는 거죠. 타임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도 일본계 미국인이 성공한 스토리를 다루고, 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도 이제 중국계 아시아계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미국 사회에서 이런 걸 다루고요. 뭐 뉴스위크나 뉴퍼블릭 이런 여러 주요 매체에서도 다 아시아계는 백인을 앞지를 정도로 교육 수준도 높고 소득 수준도 높고 모범 소수 민족이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였다면 이렇게 너희는 참 모범적이야, 이렇게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쁠 건 없죠. 되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막 더럽다, 뭐 폭력적이다 했다가 갑자기 되게 너희는 모범 소수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아시아계도 그걸 좋게 받아들였죠. 근데 어느새부터인가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계가 여러 시위 같은 거를 할 때 들고 나오는 피켓을 보게 되면은 Not your model minority, 나는 당신의 모범 소수민족이기를 거부함, 이제 이런 피켓을 아시아계가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모범 소수민족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죠, 신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폐해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떤 폐해가 있냐면,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계를 모범 소수민족이라고 했다는 것은 모범적이지 못한 소수민족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학자들 중에서도 모범 소수민족이 있고 문제적인 소수민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적 소수민족이 여기서 누구냐? 바로 흑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는 모범 소수민족이고 흑인들은 모범적이지 못한 문제적 소수민족이라는 이제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범 소수민족 신화가 나온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1960년대였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기사들이 60년대, 70년대 기사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미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흑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노예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억압과 차별에 정말 온몸을 던져서 저항을 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인권, 우리의 시민권도 존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때였는데 갑자기 아시아계는 모범 소수민족이라는 이런 프레임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인해서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는 봐라, 이렇게 아시아계처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이렇게 성공하지 않냐. 근데 흑인들 너네들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맨날 정부한테 요구만 하고 그러니까 이건 너네들 문제다. 이렇게 어떤 그 흑인들의 민권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에 저항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거를 꺾는, 이제 억누르는 그런 목소리로서 모범 소수민족 신화를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흑인하고 아시아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범 소수민족 이 프레임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서로 뭐 연대하고 공존하는 그러한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경쟁, 그리고 이제 분열하고 대립하는 그러한 이제 구도가 미국 사회에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잘 아는 게 우리가 4.29 폭동이라고 하는 1992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거를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한흑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이 흑인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는 백인 경찰이 이 흑인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을 이제 뭐 신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구타를 하고 뭐 그랬던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즉 백인 사회 대 흑인 간의 갈등이었는데 이거를 한국인과 흑인 간의 갈등으로 치환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5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그리고 한인 상점들이 아주 막대한 피해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백인 대 흑인 간의 갈등을 한국인과 흑인 또는 아시아계와 흑인이라는 이 소수자 사이의 대립구도로 치환시켜버리는 것이 모범 소수민족 신화가 가져온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 모범 소수민족 신화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아시아계는 모범 소수민족이다, 교육 수준도 높고 전문직도 많이 가 있고 뭐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은 없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시안 혐오 현상의 존재인 거죠. 아시안 혐오 현상이 17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계속 존재를 했다는 것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는 건데, 모범 소수민족 신화는 이거를 다 가려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아시아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순종적이다, 수과학에 뛰어나다, 운동은 잘 못하고 얌전하지만 공부는 잘한다, 뭐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온건한 목소리, 소극적인 목소리만 내게 되고 적극적인 어떤 차별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아시아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처한 위치가 저는 애매모호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흑인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다 소수인종이긴 하지만 흑인은 뭐 미우나 고우나 내국인이라고 취급이 됩니다. 미국 시민이라고 취급이 되거든요. 근데 아시아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기간 미국 사회에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간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계를 곤란하게 만드는 칭찬 또는 질문 3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제 아시아계가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아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영어가 모국어니까 영어 잘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칭찬을 하는 거죠.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그 말에는 이 아시아계는 절대 미국인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째는 그러니까 진짜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아시아계를 만나게 되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인데 아시아계는 내부자가 아니라 외국인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봐서 저 미국에서 태어난 여기 뉴욕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내 조상이 일본이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이제 계속 물어보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3번째는 고국에는 마지막으로 언제 갔다 왔나요? 이것도 역시 나는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자식들도 다 있고 그런데 내 미국이, 내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흑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으로서 취급을 하지만 아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손님, 외국인, 그래서 이제 종신 이방인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 그런 이제 어떤 모범 소수민족의 이제 그 폐허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폐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범 소수민족이 가진 이 신화가 가진 허상, 폐해는 아주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천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유리천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더 최고의직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어떤 사회적인 장벽을 얘기한다면 이제 아시아인들에게도 미국 사회에서 유사한 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뱀부슬링, 그래서 대나무 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이제 장벽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시아계가 뭐 소득 수준도 높고 학력 수준도 높지만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장 단적인 예로 미국 대통령 중에 아시아계는 한 명도 없었죠. 흑인 있었지만 아시아계는 한 명도 없었고 미국 정부의 모든 선출직에 오직 0.9%만 차지를 하는 거죠. 아시아계가 약 6%의 인구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아주 저대표,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소수인종 집단 중에서도 아시아계가 가장 낮은 대표성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대표성이나 사회적인 대표성을 떠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인 CE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소수인종 집단에 비해서 이제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래서 아시아계를 모범 소수민족이라고 막 떠받들여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고위직으로 진출하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아시아계가 불결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모범적인 이런 프레임까지 쓰여지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주제입니다. 제가 1차 강의에서 이 사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진 보면은 이 사진 다시 돌아가면 여성이죠, 여성. 엄마와 딸,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통계 수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시안 혐오 범죄의 피해자의 60%가량이 여자라는 거죠, 여성.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 혐오 현상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젠더 문제, 그러니까 아시아인이라는 어떤 인종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현상의 절반만 보게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젠더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틀랜타에서 벌어졌던 스파 총기 사건의 총격 사건의 희생자 중에서도 8명 중에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6명 중에 4명이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남성이 아니라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시안 혐오 현상은 이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게 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일정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아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차 집단 또는 이중소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세 장, 아마 여러분들 잘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마릴린 프라이가 이 세 장 운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쁜 새가 이렇게 세 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뭐 이렇게 갇혀 있자고 가까이 세 장에다가 이렇게 이마를 가까이 대고 보면은 아니 그냥 날아서 가면 되는데 왜 갇혀 있을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이렇게 뒤에 가서 보면 가로 철장이 보이고 세로 철장이 보인다는 거죠. 가로하고 세로로 이렇게 촘촘하게 교차되어 있는 이런 그 세장으로 인해서 철장으로 인해서 이 새가 날아가지를 못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인종이라는 가로 철장, 여성이라는 세로 철장에 사실은 갇혀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이중소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가 1875년에 있었던 페이지법이었어요. 이 법은 어떤 법이었냐면 매춘 등 음란하고 부도덕한 목적을 위해서 아시아계 출신의 여성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계 여성의 입국을 사실 전면적으로 금지를 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계 여성은 매춘 등 음란하고 부도덕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계 여성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편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국 사회가 아시아계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로 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게이샤처럼 봅니다. 게이샤. 이런 일본의 이 게이샤처럼 굉장히 순종적인 여성상, 말 잘 듣고 친절한 여성상으로 보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로스트라는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미국 드라마인데, 거기서 김인준 씨가 굉장히 순종적인 아시아계 여성상을 연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아실까요? 로버트 켈리라고 최근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부산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데, 그 BBC 방송이랑 그 박근혜 탄핵 때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 수업 끝난 다음에 한번 쳐보세요. 이거 너무 재미있는 동영상이라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 둘이 난입을 합니다. 이 켈리 교수의 아이들 둘인데, 최근에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컸더라고요. 근데 이 둘이 난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그러니까 교수가 너무 당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방송 인터뷰 중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있는데 막 아이들이 오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제 문이 열리면서 이 한 아시아계 여성이 막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영상이 나간 직후에 한 교수가 이제 영국에 있는 교수인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아시아계 여성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70%의 사람들이 유모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한국인 이 켈리 교수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였어요. 근데 그 응답에 답했던 많은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계 여성이 백인 남성하고 결혼했을 리가 없고 결혼할 가능성은 낮고, 아시아계 여성은 순종적이고 보조적인 그런 성격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가 아니라 유모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서구 사회가 아시아계 여성에 대해서 어떤 게이샤나 또는 보조적인 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게이샤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구는 아시아 여성에 대해서 이 드래곤 레이디와 같은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래곤 레이디는 그 용의 딸이라는 이제 20세기의 초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어떤 그 캐릭터인데요. 이제 애나 메이 웡이라는 미국의 거의 최초의 중국계 여배우가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링모이 공주 캐릭터였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좀 사악하고 교활한 뭐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드래곤, 그래서 그때 이름이 이제 드래곤 레이디였고, 이 드래곤 레이디 현대판으로 이제 루시 리우가 그 킬빌에서 했던 이런 역할. 그래서 또는 뭐 이런 역할, 수연이 해리포터에서 맡았던 이런 역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은 게이샤하고는 약간 다르죠.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하고 친절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굉장히 교활하고 좀 사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관능적이기도 합니다. 관능적. 그래서 아시아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천사의 이미지와 악마의 이미지를 동시에 이제 갖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떨 때는 이제 과잉 선정성하고 연결이 돼서 미국 사회에서는 옐로우 피버라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백인 남성들이 아시아계 여성만을 이제 골라서 사귀는, 그래서 아시아계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떠한 뭐 페티시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옐로우 피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아시아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편견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 그림은 이제 그 1500년경에 아메리카 대륙을 상륙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한 건데, 보면은 그 이제 신대륙에서 온 이 사람은 남성으로 묘사가 되고요.
저기 신대륙에 있는 여성은 이렇게 이제 사람은 이제 여성으로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성으로, 신대륙을 개척하러 온 사람은 이제 남성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지의 세계, 뭐 야만적인 미개한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본능적인 어떤 관능, 이런 것들을 이제 자극하는 대상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아시아계의 여성, 이런 그 미지의 세계의 미개한 지역에서 온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과잉 선정성으로 이제 그 이미지화되고 있는 것. 들이 이제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조용하고 순종적이지만 때로는 과잉 선정성으로 백인 남성들을 유혹하는 사악한 존재다. 따라서 억누르고 위압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이제 이런 식의 편견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애틀랜타시의 그 스파 총격 사건에서도 백인 남성이 이제 범인인데, 제일 처음에 초기 경찰 당국이 이 범죄가 일어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인 남성의 성 중독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아시아계 이 마사지사들이 부도덕하고 그래서 이 백인 남성, 불운한 백인 남성이라고 묘사를 했었죠. 이 남성이 운이 없어서 그 부도덕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경찰 당국이 얘기를 해가지고 큰 논란을 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경찰 당국의 초기의 어떤 대응도 이 서구 사회가 아시아계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을 이제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아시아계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백인 중심의 서구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아시아계 그 혐오 범죄의 한 3분의 2 정도가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흑인 여성은 어떠한가? 이 백인 중심의 서구 사회가 아시아계 여성에 대해서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면 흑인 여성에 대해서는 편견이 없는가? 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저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흑인 여성도 마찬가지로 소수 집단이죠. 흑인도 소수 인종이고, 흑인 남성에 비해서 흑인 여성은 이제 젠더의 측면에서 더 소수 인종, 이 소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흑인 여성에 대해서도 미국 사회는 이 편견이 있죠.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난 흑인 여성 신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에 흑인 여성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바로 떠오르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텐데, 흑인 여성 그러면 굉장히 막 지적이고 막 이렇게 날씬해가지고 막 관리도 되게 잘 된 그런 모습이 떠올려지세요?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이 떠올려지세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영화나 이런 데서 흑인 여성이 묘사되는 것을 보면은 우선 이제 몸집이 좀 굉장히 크죠. 크고 굉장히 막 목소리 크고 공격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막 화낼 상황이 왔는데도 막 화내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성난 흑인 여자 신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 그림에 있는 이 여성은 세레나 윌리엄스라는 이제 테니스 선수인데요. 흑인이죠. 흑인 여성이죠. 근데 이 테니스 선수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헤럴드 선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미디어인데, 거기에서 이런 만평을 실었어요. 굉장히 화나 있게 보이죠. 막 방방 뛰는 모습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라켓도 부러져 있어요. 세레나 윌리엄스가 꺾어가지고 이제 부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선수가 이 심판한테 가가지고 그냥 쟤 이기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세레나 윌리엄스가 나오미 오사카하고 이 경기를 하다가 이제 심판의 판정에 이제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서구 사회가 갖고 있는 흑인 여성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막 어린애가 이렇게 방방 뛰는 것처럼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하지 못한 막 무식하고 이 공격적인 그런 처사다라고 이제 서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 이 만평에도 이제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여성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편견이 있고요. 이제 뭐 이 세레나 윌리엄스뿐만 아니라 이제 미셸 오바마,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퍼스트 레이디였던 미셸 오바마도 이 성난 흑인 여자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오바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 매체에서 성난 흑인 여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임기가 다 끝난 후에 이 미셸 오바마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 성난 흑인 여자로 불리는 거에 대한 어떤 이 자기의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로를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흑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제 복지의 여왕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다. 그게 이제 모범 소수민족 신화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시아계들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교육 수준도 높고 소득 수준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흑인 같은 경우, 특히 흑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아이한테 혼자 젖병 들라고 하고 자기는 담배를 피고 있는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것처럼 흑인 여성은 복지의 여왕. 그래서 일하지 않고 아시아계는 열심히 일하는데 흑인 여성들은 일을 하지 않고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납세자들이 낸 그런 세금을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런 흑인 여성의 모습을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흑인 여성에 대해서도 미국 사회가 이 던져놓은 이런 편견들, 프레임들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계속 얘기가 되는 게 그러면 아시아계 여성에 대해서 이랬다면 아시아계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도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볼 텐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시아계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아시아계 남성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여성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성화된 모습.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중국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빨래하고 있죠. 빨래. 근데 이 전통적으로 뭐 요리하고 빨래는 이제 여성의 업무로서 얘기가 되어 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중국인 노동자들이 1800년대 중반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많이 해서 노동을 하는데 여성을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부가 굉장히 황무지였고 그래서 거주하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고 또 중국에서 미국까지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막 배 타고 와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 험난한 여정이어서 중국인들이 그냥 혼자 많이 왔거든요. 중국인 남성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백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백인들도 여성을 데리고 이 서부의 황무지로 오기보다는 자기가 혼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백인 남성, 중국인 남성이 있는데 요리, 빨래, 청소 이런 여성이 주로 하던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 남성들이 많이 도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남성을 비롯한 아시안 남성은 어떤 섹슈얼리티가 부족한 굉장히 여성화되고 유약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적 매력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편견들, 이미지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아시아계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런 푸만추라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어떤 그 영화나 이 책에서의 캐릭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미스터 모토씨도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20세기에 굉장히 많이 재생산된 그런 캐릭터들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가느다란 팔자 수염 이렇게 갖고 있고 굉장히 좀 교활한 그런 모습. 미스터 모토씨도 굉장히 좀 신비로운 인물인데 나중에 백인을 도와주는 척하다가 백인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악한 호색한 그렇지만 섹슈얼리티는 부족한 이런 이미지로 아시아계 남성에 대해서 이 프레임을 많이 씌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 어떻게 아시아계들이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디어가 아시아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1차 강의에서 아시안 혐오 현상의 단기적인 요인, 그 단기적인 책임의 원인 중에 하나로 미디어를 들었잖아요. 미디어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메이드 인 차이나 뭐 팬더가 아니라 판다라고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동물을 지칭해서 이제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아시안 선동을 많이 했던 것처럼 서구의 매체가 어떻게 아시아인들을 그리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아시아인들을 모욕적으로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보면은요, 우선은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닥터 수스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이제 동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일이 3월 2일인데 3월 2일이 미국에서 책 읽는 날이에요. 그 사람의 생일을 따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영향력이 있고 또 미국 어린이의 어떤 성장기를 함께하는 그런 유명한 동화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닥터 수스가 그린 닥터 수스의 이 동화책의 이제 그림들이에요. 그림들을 보면은 이 아시아계는 아주 노란색으로 얼굴이 그려져 있죠, 색깔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멸적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흰색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아시아계를 보시면은 막 돌아다니면서 밥 먹어요. 밥그릇하고 젓가락 막 들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뭔가 약간 미개해 고상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시아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어떤 마차라고 해야 될까요? 마차를 이고 가고 있죠. 근데 제일 위에 보면은 백인이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백인이 지휘를 하는 거죠. 아시아계는 이제 몸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화책에서도 묘사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이제 묘사를 보면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아, 아시아계는 이렇구나. 아시아계는 이렇게 백인의 지휘를 받고 명령을 받는 그런 대상이구나. 이제 이렇게 서서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동화책의 이제 주인공의 캐릭터의 인종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백인이 전체 동화책의 절반. 그래서 이제 주인공으로 백인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이 27%, 주인공으로 뭐 곰이 나오고 토끼가 나오고요. 아시아인은 동물보다도 적습니다. 아시아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동화책은 전체의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라틴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수인종이라서 굉장히 적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누구이냐도 주인공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도 아이들이 이제 읽으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맨날 보는 주인공이 다 백인이다. 이것이 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미디어에서 이렇게 아시아계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뭐 동화책의 캐릭터라든가 닥터 수스 이런 거는 좀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미디어의 반아시안적인 묘사는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하나의 또 예를 들자면은 이 제가 그림이 이건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여행사 겸 작가인데 이제 19세기 말에 우리나라를 4번을 왔어요. 4번을 답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한 기행문을 적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란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사가지고 읽는데 읽다 보면 되게 화가 나요. 왜냐면은 한국에 이제 머물면서 굉장히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한국에 대해서 적습니다. 근데 적으면서 굉장히 그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너무나 많이 엿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숍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 중세적인 시간대에 살고 있는 정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앞서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이제 서구하고 동양을 비교를 할 때 동시대성을 거부한다. 그래서 동양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근대에 더 아주 옛날에 살고 있는 것처럼 정체된 사회로 묘사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숍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비숍이 왕이 이제 행차를 이제 구경을 하면서 굉장히 중세적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때는 중세가 아닌데도 중세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촌스럽고 후진적이고 낡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동시성을 계속 부정을 하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진 부정적인 특질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죠. 한국인들은 게으르다, 무례하다, 무절제하다, 불결하다. 뭐 여성들도 버릇없다, 예의가 없다.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포금하고 폭식한다. 한국인들의 식사는 질보다 양이다. 한국인들은 아무것이나 다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읽으면서 막 기분이 막 나빠지려고 하는 그런 책인데 뭐 또 너무나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또 묘사를 한 그런 이제 측면이 있어서 또 가치가 있는 그런 문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쭉 그렇게 그 얘기를 이 비숍이 하다가 뭐 또 이런 얘기도 하죠. 한국의 모든 것은 낮고 가난하고 천한 수준에 있다. 물론 이제 비숍이 방문한 그때가 우리나라가 이 구한말로 뭐 청일전쟁부터 아간파천, 을미사변 굉장히 경랑의 시대였던 것은 뭐 맞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이 한국 사회의 뭐라 그럴까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떤 서구 중심주의적인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비숍이 떠나면서 한국을 떠나면서 이제 배에서 이렇게 한국의 육지가 이제 멀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도 한국에서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좋은 나라였다, 뭐 좋은 기억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비숍의 이 책이 초반 2000부가 발간 이틀 만에 매진이 되고 그 해에 뭐 5판인가를 더 찍었을 정도로 굉장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만 보는 이 서구의 어떤 서구 중심주의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런 책이 그 당대의 베스트셀러였다는 거는 비숍이 그린 한국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서구의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가 이처럼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서구 중심주의와 인종주의와 이 오리엔탈리즘을 전승했다. 그런데 이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 좀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왜 서구에서 아시아인들을 혐오하고 서구에서 아시안 혐오 현상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안 혐오 현상이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보였던 여러 아시안 혐오 현상, 그래서 우리를 분노하게 했고 우리가 비판했던 여러 현상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거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벌어졌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2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약 5%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이제 비중으로 거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인을 향한 혐오 현상, 제노포비아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혐오하는 이 현상을 잘 살펴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모든 외국인을 다 혐오하는 건 아니죠. 모든 외국인을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피부색이 희지않은 외국인, 피부색이 어두운 외국인,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을 차별하는 현상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피부색 관련해서는 친백인성과 제가 반흑인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붙일 수 있는데 백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호감과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흑인을 비롯한 이 피부색이 우리보다 좀 어두운 동남아시아 출신의 어떤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이고 더 편견에 가득 찬 그런 행동을 이제 보인다라고 보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주둔지 혼혈인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그다음에 화교, 무슬림, 중국 동포, 난민 등을 이제 타자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다문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인 그 남성하고 동남아시아의 이주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러한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다문화 가정 출신의 이 자녀를 보는 우리의 시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시선을 보면은 그 자녀를 완전한 한국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제 결혼 이주 여성,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00% 한국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피부색이 조금 어두운 경우도 있죠. 동남아시아 그 이주 여성, 이제 어머니가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인 경우에. 네, 왜 그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자녀들을 완전한 한국인으로 취급하지 않는가? 에는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두 가지의 원칙, 법칙에서 좀 기인을 한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하이퍼 디센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신분의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이 부모의 두 신분 중에서 낮은 신분을 부여를 받게 되는, 그거를 이제 하이퍼 디센트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려 시대에 종천범, 양반하고 그 노비하고 애를 낳게 되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죠. 부모의 다른 신분 중에서 낮은 신분을 부여받게 되는, 이제 그것도 하이퍼 디센트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인식을, 그런 시선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피 한 방울의 원칙도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한 방울의 원칙은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법칙이고, 지금도 사실은 뭐 은연중에 있는 건데, 자기의 조상 중에서 흑인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으면 흑인이 된다는 거죠. 그 피가 99방울이 백인이어도 한 방울이 흑인이면 흑인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흑인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피 한 방울 원칙이 널리 사용이 됐었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백인 어머니하고 케냐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누구도 혼혈이라든가 또는 어머니가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바로 한 방울이라도 흑인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흑인이라고 간주를 하는 것처럼 피 한 방울 법칙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프 황제, 엄밀하게 자신의 혈통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8분의 1이 백인, 8분의 1이 원주민계, 4분의 1이 흑인, 4분의 1이 타일랜드, 4분의 1이 중국계.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혈통을 잘 조사를 했는지 저도 제 혈통이 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걸 해주는 업체 뭐 그런 것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봐야 될 것인가? 사실은 뭐 중국계라고 볼 수도 있고 타일랜드계라도 볼 수도 있잖아요. 4분의 1은 타일랜드, 4분의 1은 중국계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타이거 우즈 하면 흑인 선수인 거죠. 지금도 우리는 다 흑인 선수로 규정을 하죠. 그만큼 피가 흑인의 피는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그냥 바로 흑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피 한 방울의 법칙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한 방울이라도 막 피를 가지고 사람을 뭐 인종이나 민족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피가 더 많은 거를 가지고 규정을 해야지 한 방울이라도 있는 흑인 피를 가지고 규정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비판을 하고 그렇긴 하는데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를 상대로 한 방울이라도 동남아 출신의 어떤 피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한국인으로 보기는 꺼려하는 그런 시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엄연히 지금도 존재하는 이 순혈주의적인 풍조 이런 것들이 이 인종차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먼 나라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증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어도 우리나라는 이 피부색에 의한 차별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GDP 차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흑인이 있는데 흑인이 미국에서 온 흑인과 아프리카에서 흑인에 대해서 딱 비교를 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에 대해서 더 큰 반감을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 가난한 대륙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샘 오추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1차 수업에서 얘기했던 뭐 관짝소년단 패러디를 사건을 논란으로 이제 샘 오추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샘 오추리가 만약에 백인이었으면 우리가 그 정도로 비판의 날을 뭐 세게 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샘 오추리가 가나 출신이 아니라 가나는 굉장한 빈국이잖아요. 가나 출신이 아니라 만약에 미국 출신의 백인이었어도 강도가 그 정도로 셌을까? 그래서 한번 저는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다기보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차별의 태도를 갖게 되었는가? 이거는 제가 제 책이 9월에 나오는데 9월에 제 책에서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인종주의 연원은 이제 개항기 1876년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친백인성, 반흑인성 이런 것을 이제 동시에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의 기준이 흰 피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선탠을 한 피부 이런 피부들이 건강미의 상징으로 대두되는 것도 맞는 거긴 하지만 여전히 뭐 화이트닝 크림이라든가 또는 SNS 사진을 올릴 때 우리가 이제 하얗게 포샤시하게 필터를 하는 뭐 그거를 까만색으로 우리가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보여지는 친백인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칼라리즘이라는 현상을 좀 보여주는 건데 칼라리즘이라는 것은 같은 인종 집단에 속하더라도 피부톤이 하얀 사람을 더 아름답다라고 인식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 아시아인들 피부 색깔이 다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하얀 사람을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 명의 이 여성들은 뭐 비욘세, 머라이어 캐리, 올리샤 키스 다 유명한 이 아티스트인데 다 흑인입니다. 근데 피부색이 하얀 좀 환한 피부를 가진 흑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이 컬러리즘이 존재해서 흑인들 중에서도 흑인 중에서도 피부색이 조금 더 밝은 흑인들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예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 보그의 잡지인데 이제 보그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패션 잡지인데 이 잡지에 제가 이제 보시면은 이 여성이 이제 포즈 모델로 섰는데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실까요? 여성은 미국의 첫 흑인 여성이라고 많이 얘기되긴 하지만 아시아계이기도 하죠. 그 여성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표지 모델을 했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 피부색이 그 실제 피부보다 더 밝게 보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카멜라 그 해리스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이트 워싱 현상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피부색보다 더 밝게 보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피부색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에 기반을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인종주의적인 그런 편견에 기반을 한 거고, 그것이 이제 현재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러한 그 혐오 현상, 그 인종차별주의에 기반을 둔 그런 혐오 현상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이제 백인 선망 의식 또는 유사 백인 의식이라고도 얘기가 되는데, 백인처럼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는 더 나아가서는 나는 거의 백인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이제 대중문화나 이런 쪽에 보인다는 얘기를 저는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한국에서의 그 어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현상의 어떤 예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둔지 혼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한국 전쟁 직후에 주한 미군하고 그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이제 많은 혼혈 아들이, 이제 사실은 혼혈이라는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라서 사실은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뒤로 200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다문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다문화인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이제 오염이 됐죠. 한 예로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문화인 뭐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바람직한 용어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혼혈이라는 용어를 이 수업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사용을 하겠지만은 실은 인종차별적인 그런 용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둔지 혼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들의 이제 순혈주의적인 풍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주한 미군들 중에서 흑인 아버지하고 한국인 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그런 피부로 인해서 이 반흑인성의 어떤 한국 사회에서 아주 많은 차별, 그리고 순환의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되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아동들이 미국을 비롯해 서구 사회로 입양이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슬프면서도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해외 입양을 굉장히 가성비 좋게 하려고 했던 정부의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기 입양이라고 해서 하나의 전세기를 통째로 빌려서 거기에 우리나라 아이들, 특히 이 주한미군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혼혈 아들을 가득 태워가지고 한꺼번에 입양을 보내는 이 전세기 입양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혈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품어주지 못하고 추방하고 배제시킴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이제 소거시켰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반성이나 성찰을 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화교 역시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당했던 그런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차별의 시작을 이제 화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차별을 당했고요. 화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가 주도로 하는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뭐 화폐 개혁이라든가 또는 외국인 토지 소유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화교가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었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1913년에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제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들을 때는 아니 왜 아시아계에 대해서는 토지를 못 갖게, 너무 차별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한테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요. 뭐 짜장면 가격을 동결한다거나,
뭐 인정과세를 실시한다거나 중국 음식점 내에서 이제 쌀밥 판매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이제 제도적인 조치를 연달아 취함으로써 화교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막았던 그런 이제 그 전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이러한 정부의 차별적인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떠나갔죠. 근데 이제 이 화교 차별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된 성찰이나 반성을 한 적은 사실은 없죠. 그 다음에 이 화교에 대한 차별은 사실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격화되고 있는 이 반중 정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측면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중국 동포, 우리가 이제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이 집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혐오적인 시선하고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거의 악마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족 하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다. 걸핏하면 칼부림을 한다. 뭐 범죄의 온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댓글을 보면 아마 조선족이 저질렀을 거야. 뭐 이런 댓글들이 그냥 아주 그 쉽게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미디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히트를 친 많은 영화들. 뭐 청년경찰이라든가 신세계라든가 아수라라든가 뭐 등등의 여러 영화들에서 이 조선족, 이 제중동포를, 이 중국동포를 굉장히 범죄자, 살인청부업자로 많이 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 동포를 비롯한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나라로 수용을 했죠. 이거는 미국 사회가 아시아계 노동자를 받아들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호황일 때는 그래서 뭐 먼 데서 와서 곤세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빠지거나 그러게 되면 바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좋은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거나 다 잠재적인 범죄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 사실은 차별 행위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저도 항상 조심을 하지만 제가 오늘 했던 어떤 발언이나 용어의 사용이 차별적인 용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이제 좀 사과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은데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영향이라든가 뭐 제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인종차별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인정하고 또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제도적으로는 이제 증오범죄 관련한 제도화가 미국 사회에서 많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증오범죄법이 제정되지 않은 주도 있고 증오범죄를 통계로 구축하지 않은 주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증오범죄라든가 인종 관련 범죄라는 사실은 용어조차도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혐오범죄, 증오범죄 관련한 제도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성공한 롤 모델들을 많이 우리가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그 리버풀에 있는 살라흐라는 이 축구 선수가 이제 그 무슬림인데 자기가 공을 넣거나 그랬을 때 이제 무슬림식으로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리버풀 팬들이 살라흐가 입단을 한 이후로 이 반이슬람적인 트윗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구단의 팬들에 비해서 훨씬 적게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한 롤 모델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낯선 타 집단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이나 혐오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살라흐 사례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공한 롤 모델을 조금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아시아계가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이런 소수인종 간의 연대의 모습을 이제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소수인종 간 연대가 좀 더 이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아시아계 차별의 역사가
미국에서도 제대로 교육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모르거든요. 잘 우리나라의 한인들도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여러 가지 뭐 고난과 차별을 겪었지만 그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육도 굉장히 서구 중심적이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차별과 혐오의 시각을 스스로 좀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되는 강의였으면 바라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